지난주에는 대다수의 하우스부가 2023년 침체와 더불어서 주가의 급락, 하락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곧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입증해 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약속을 드린 대로 좋아요가 1000개를 넘어서 3000개까지 찍어주셨으니까 2023년 어떤 업종을 주목하면 좋을지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요즘에는 이자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그리고 투자 자산으로는 채권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적금이라면 결국 현금에 투자하는 거잖아.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현금에 투자한다는 건 제일 최악의 선택이지. 또 아주 단기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채권 투자도 그닥 바람직스럽진 않다고 생각을 해. 지난주에 우리 BND 공부를 했었지. 분기 상승률이 3.3%라고 그랬잖아. 그게 굉장히 좀 높은 상승률이라고 했어. 이걸 4번 연속한다고 그러더라도 13.2%밖에 되질 않아. 이 정도로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거든. 채권에서 우리가 요즘 같은 시기에 채권에서 유념해야 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 이자율 리스크? 그것도 맞긴 맞지만 그보다는 인플레 리스크야. 지난번 소비자 물가가 얼마 나와서 7.1% 나왔잖아. 그럼 7.1%만큼은 빼고 봐야 된다고. 3.3%의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거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효 수익률은 6.1%에 불과하잖아. 물론 무위험 수익률로 6.1%라면 작은 것은 아니야. 하지만 3.3%의 수익률을 4번 연속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야. 그러면 일단 적금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채권도 그렇게 적절한 자산이 아닌 것 같은데, 적금은 절대 아니고. 근데 요즘에 적금도 오픈런이라고 해서 인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거꾸로만 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밖에 남지 않았는데, 물론 전망이 무의미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저희도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다는, 더 이상의 악재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좀 괜찮은 업종을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그걸 또 원하시니까. 약속은 한 거니까 일단 지켜야지. 마치 교과서적으로 꼭 같이 반응하는, 그 주가가 꾸준히 떨어졌을 때 반전이 딱 시기에 교과서적으로 늘 똑같이 나오는 현상이 하나 있어. 이제 수영장에 10명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수영을 못해. 허우적된다고. 근데 이때 만약에 물이 쪽 빠져버리면 누가 제일 기쁘겠어? 물이 빠지면? 그러면 수영을 못하던 그 두 사람이 제일 좋겠지. 그렇죠. 허우적대는 사람이. 올해 내내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 그러면 하락을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게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석유가 될 수가 있고 전쟁이 될 수 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영향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잖아. 너도 동의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고 있던 것이 없어져야 이게 올라올 거 아니냐고. 시장을 억누르던 악재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게 뭐든지 간에 그걸 누르던 악재가 사라져야 주가는 반등을 준다고. 근데 그 누르던 악재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던 종목이 반드시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시기에는 꽉 눌려서 제일 좀 핍박을 받았던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가장 먼저 오른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낙폭과대주지. 그러면 낙폭과대주를 먼저 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특히 낙폭과대주들 중에서도 다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그 상태에서 더 밑으로 추정을 한 그런 종목들이 많다고. 이익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라는 것은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반영을 시켰다라는 얘기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09년도 얘기했었지. 2009년도에도 반등을 줄 때 가장 많이 억눌렸던 종목이 제일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 내년에 하도 다들 침체가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의 전체 이익도 지난 6월 말 전망치 대비 마이너스 23% 정도 하향 조정돼가지고 155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이익 규모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업종이 순익 전망치를 가장 많이 하향 조정했을까나?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려 56%나 지금 하향 조정을 했어. 그 다음으로 미디어를 무려 마이너스 27%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철강주도 21%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 당연히 그런 업종들은 우선적으로 관심권에 넣어야 될 거야 아마. 반도체, 미디어, 철강주라고 하면 올해 내내 가장 약했던 업종이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연말에 52주 신저가를 쓰기도 했고,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재고 조정 중이고 내년까지도 감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매수 버튼을 쉽게 누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죠.
그렇지. 네가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듯이 시장이 반등이 아니고 반전을 주는 시기에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주시하고 있다가 시장이 반전을 줄 때 사자라는 얘기지. 반도체, 철강, 미디어가 상승하는 시기는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반전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로봇 테마라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 뭐 로봇 테마라고 하면은 AI나 사람 로봇,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거를 아니 그건 얘기하는 좀 아직 먼 얘기고 지금 당장은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전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금 상당히 뜨겁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 왜 그럴 것 같아? 고용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공급 라인이 차단돼서 뜨거운 게 아닐까요? 트럼프가 막아놨잖아요. 그렇지. 남미에다 벽을 세우는 바람에 이제 공급이 좀 많이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 일단 바이러스 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 일 한참 할 나이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충분히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었을 거야.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나가면 돈을 주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소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업종들을 미국 땅 안에 설립하려고 그러잖아. 거기서 상당히 많은 고용이 또 창출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고 임금 상승률은 높은 이유인 거네요. 그렇지. 그게. 지난번에 고용 동향에서 임금 상승률이 5%를 넘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그러면 미국은 지금 당장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5.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또 하고 있긴 하거든요. 실업률이. 아니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또 5.5%까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높은 실업률은 아니야. 혹시 완전 고용률, 뭐 완전 실업률 이런 얘기 들어봤지? 시장에서는 마찰적 실업자, 그러니까 이직을 위한 실업자랑 구조적 실업자, 영원히 사라지는 직업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 실업률까지는 완전한 고용이 이루어진 시장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이니까 또 그걸 생각해보면은 5.5%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높은데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아무튼 미국은 고용시장이 핫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 조금 이제 연기되긴 했지. 석 달 정도 연기되긴 했지만 IRA가 곧 발효가 될 거고 뭐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핫한 상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앞서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 국경 차단되고 바이러스 쇼크 때문에 사라지고 그리고 새롭게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기업에서는 급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 그럼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걸 커버하지 않으면 기업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겠어? 뭐 아빠가 아까 말했던 협동 로봇이나 뭐 자동화 시스템을 주로 그렇지,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각자 도생 관련주라고 난 생각을 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패권을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 이 과정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이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예전에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누구든지 뭔가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뭐 우리나라 대만은 반도체를 만들고 또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EUV 장비를 만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정 뭐 소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각자 하나씩만 제대로 만드는 거를 만들어도 서로 교환을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 근데 요즘에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자 자기네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 이런 것들을 두려고 하잖아.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은 칩스 사이언스 액트, 또 유럽은 EU 칩스 액트처럼 주요국들이 다들 자국에 반도체 햅을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일본은 아이맥, 뭐 세계 최대 반도체 연구소라고 하죠. 여기랑 손을 잡고 2나노 반도체 양상을 통해서 과거 반도체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겠다고도 선언을 했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1조 위안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를 시켰죠. TSMC의 독일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도 뭐 거의 확정적인 상태인 것 같고요. 내년에 중국이 20개 그리고 미국이 18개 유럽과 중동하고 합쳐서 17개 정도의 햅을 새롭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중복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여기저기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좋다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소부장이라고 하면 올해 또 가장 많이 하락했던 업종에 속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초반에 말했던 낙폭
과대주랑 같이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가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는 언강생식 생각도 못 했었다고.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주들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 재고 조정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마무리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 소부장 관련주들은 반도체 동생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이면 덩달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조금 텀을 두고 소부장을 따라 들어가는, 추격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주산업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딱 디디고 나서 제일 먼저 망한 게 어디냐면 구소련이 먼저 망했어. 왜냐면 그때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들이 많이 들어갔거든. 미국도 비슷한 시기에 달에 대한 탐사를 중단을 했어. 근데 요즘에 다시 불 붙은 것 같지? 중국,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인류가 달에 갔을 때는 무기 체제에 대한 우월성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고 미사일도 쏘고 그랬다고 보면, 지금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달에 간다고 보면 돼. 무슨 이유일 것 같아? 거주 공간 같은 개념인 건가? 아이, 그건 아니지.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 동안 사람 그림자도 못 보는 땅들이 많아. 그것보다는 자원 때문에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달에는 희귀원소 헬륨3를 비롯해서 히토류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지금 매장되어 있다고 보거든. 근데 이 헬륨3라는 게 어떤 소재냐면 핵 융합 원료로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헬륨3 1g이 석탄 40톤하고 맞먹는다 그래. 그 정도의 열량을 낼 수 있다 그래. 근데 이 헬륨3가 지구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태양풍이 필요한데 우리 지구는 반알렌데라고 해서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있는 방사능대가 있다고. 이게 태양풍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지구에는 헬륨3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도 없고 그런 자기장대도 없기 때문에 태양풍을 마음껏 쏠 수가 있지. 그래서 헬륨3가 상당히 많이, 한 100톤 이상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 100톤이면 어느 정도? 아까 40톤이라고 그랬으니까 석탄으로 따지면 40조 톤에 해당되는 그런 열량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아무튼 달에서 주로 자원을 위주로 탐사가 진행이 된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비슷하지. 미사일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그리고 좀 식상한 재료가 되겠지만 작년에도 한번 거론했었던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XR 관련주 같은 것들도 올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작년에 우리가 거론했던 업종 중에서 조금 움직임이 둔했던 업종을 꼽자면 XR, 자율주행, 그리고 DDR5까지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고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 왜 이렇게 이 업종들은 특히나 부진했을까요? 기업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은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DDR5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래피드가 빨리 출시가 돼야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작년 초부터 이제 출시하겠다 그랬고 또 여름으로 미뤘다가 연말로 미뤘. 지금 몇 번 미뤘는지 지금 알 수가 없. 지금도 아직 안 나왔어 제대로. 내년에 또 초에 나온다 그러는데 나와봐야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실 올해 XR 관련된 디바이스를 애플에서 출시하기로 했었거든. 애플이라는 곳은 상당히 많은 애플 바가 있잖아. 정말 로얄티가 굉장히 높은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고. 이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가 이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고밍치라고 알지? 고밍치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 몇 가지 부품의 문제 때문에 애플의 XR 디바이스가 내년 2023년 초가 아니라 말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 이전에 고밍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초에 1분기쯤에 그걸 갖다가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양산은 2분기쯤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말을 또 바꾼 거야. 근데 고밍치는 애플에 대해서는 거의 가장 속도가 빠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이 맞다면 XR 관련주도 이제 결국은 내년 중후반 돼야 뜰 종목으로 돼버린 거지. XR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뉴프렉스라고 하던데, 그렇지. 그것도 XR 관련주지. 네, 물론 다시 조금 만회가 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12월 초반쯤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거네요. 장대음보 한번 나왔었지. 이후로는 좀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반등 준 이유가 세스 때문에 그래. 세스가 이제 1월 초에 시작이 되잖아. 그때 세스에서 이제 5가지 기술적인 그 카테고리를 요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웹 3.0이고 두 번째가 메타버스였어.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XR, AR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잠깐 지금 상승했다고 보면 돼. 그러면 XR 테마는 연초에 잠깐 반짝 상승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지. 자율주행이랑 관련해서는 우리 국토부에서도 자율주행 그리고 UAM을 전담하는 조직을 또 신설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내년 초중반부터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제법인데. 생각을 해요. 대충 때려 맞춰봤습니다. 좋아. 그 외에 이제 인프라 관련주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뭐 땅 파는 곳이 한두 군데겠니? 네옴시티 아직 그 기술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네옴시티도 이제 계속해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종전된다면 휴전된다면 거기에 대한 재건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미국에 계속 새로운 공장들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계속 대거 지어질 전망이잖아.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땅을 파야 될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2023년에 계속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 아빠가 6개 말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 시간 될까? 없는데 간단하게 할게. 바로 얼마 전에 BOJ가 장기금리 통제 범위를 기존의 0.25%에서 0.5%까지 확장시켰지.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나 다름이 없어. 그 이후로 엔화가 강세를 보였잖아. 근데 거기서 엔화가 조금 강세보다 말았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구로다가 요번에 이제 4월 달에 그만두거든. 그리고 나서 야마구치라는 사람이 새롭게 총재로 등극을 하게 된다. 근데 야마구치라는 사람이 굉장히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야.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건 엔화가 그 이후로도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엔화 강세 때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나? 엔화 강세 때는 일본이랑 경쟁이 심한 업종을 봐야죠. 그렇지. 우리나라는 거의 뭐 75% 이상 경쟁 수출. 관계에 있어. 그리고 50%는 치명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당연히 일본하고의 경합도가 높은 종목 뭐가 있을까? 조선 자동차 철강 같은 거에 조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려나요, 그러면? 물론이지.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있으면 일본에는 뭐가 있어? 혼다가 있고 닛산이 있고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포스코가 있으면 거기 신일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이 심각한 그런 업종들이 몇 개가 있지. 그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겠지. 하지만 요번엔 조선은 좀 빼자는 얘기지. 왜냐하면 조선주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좋게 보는데 지금 무슨 문제야? 금리가? 파이낸싱 문제가 그렇지. 있고.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리파이낸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조금 남의 돈을 많이 갖다 쓰는 종목은 조금 좀 나중에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야. 또 있어? 없는데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 그러네. 오늘 여기까지. 그치. 오늘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우선 내년에 주가가 반등을 준다면 우선 이익 전망치를 크게 낮춘 업종이 가장 먼저 상승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미디어, 철강주 순으로 관심권에 넣자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협동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주. 세 번째는 각자 도생과 관련된 테마, 소부장에 관련해서는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네 번째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주산업, 자원과 관련된 테마. 다섯 번째는 2022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XR과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여섯 번째는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엔고 수혜주까지 이렇게 7가지 업종에 대해서 2023년부터는 다른 테마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팔로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아마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벌써? 사실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버지의 이제 가르침에 대한 기록용 정도로만 이 채널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아버지가 제 채널에 등판을 해주시고 난 후부터는 저도 조금 더 이 채널에 더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고 있고요. 분명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얻어 가시는 것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정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하나씩은 꼭 얻어 가실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에게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그럼 2023년에 만날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